(2024년 10월) 스페인 북부 소리아 지방 약 50여 명이 사는 마을 타우에코에 한 대의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지도 앱에 360도 카메라를 장착한 촬영 차량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촬영 차량이 온 것은 무려 약 15년 만이었습니다. 자갈길 위로 타이어가 느릿하리 구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텅 빈 오후였습니다. 내려진 커튼, 닫힌 대문, 인기척 없는 골목. 카메라는 렌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리 교차점에 낡은 적색 차량 한 대가 서 있었고, 열린 트렁크 앞에 몸을 숙인 남자의 두 손에는 사람 형체의 흰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포착했고, 차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되기까지 다시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 남자의 흔적은 이미 1년 넘게 지워진 뒤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초 스페인 사라고사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아파트 외벽을 스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거실에는 TV에 낮은 소리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와치의 발림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사촌 제이씨. 사촌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차가운 청백색 빛이 어두운 거실에서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자를 만났다. 소리아를 떠난다. 전화기를 없앨 것이다. 사촌은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었을 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사촌이 평생 알아온 사촌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이 씨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성격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성에게 먼저 마음을 꺼내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120kg 이상. 덩치는 컸지만 마음은 조심스러운 사람. 쿠바에서 자란 그런 사촌을 피해자의 사촌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제이 씨가 갑자기 여자를 만났다고요? 소리아를 떠난다고요? 전화기까지 없앤다고요? 사촌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돌아온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 음성뿐이었습니다. 사촌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이 씨에게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시를 떠난다? 약도 안 챙기고? 연락처도 없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사촌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 며칠 뒤 사촌은 사라고사에서 차를 몰고 북서쪽으로 170km를 달렸습니다. 제이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도시 소리아. 카스티아 고원 위에 자리 잡은 이 소도시는 11월에 찬바람이 거리를 관통하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이 건물 위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리아 경찰서.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실종신고서 양식이 사촌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볼펜을 들고 사촌의 인적 사항을 한 줄씩 적어내려 갔습니다. 이름, 나이, 국적, 신체 특징, 짧은 곱슬머리, 눈 색깔,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날짜. 책영란에 숫자를 적는 순간 볼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사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촌분이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메시지도 직접 보내셨다면서요. 사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촌이 보낸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내 사촌은 매우 진지한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여자를 만났다? 그건 제이 씨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촌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촌은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도 안 챙기고 어딜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전화기를 없앤다고요? 유일한 연락수단인데 이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전화기를 버립니까? 경찰관은 펜을 돌리며 잠시 사촌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쿠바 국적이라는 글자 옆에 무언가를 메모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촌분이 스페인에 체류하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초에 왔습니다. 거의 1년째요. 체류 자격은요? 소리아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여행 경비도 보내줬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성분과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고만 합니다.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고, 그냥 재워졌을 뿐이라고요. 사촌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2년을 사귀고 비행기 값까지 대줬으면서 연인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경찰관은 대답 대신 서류 맨 아래에 접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자발적 실종 가능성도 열어두고 확인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사촌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발적 실종이 아닙니다. 제발 진지하게 봐주십시오. 경찰서를 나서는 사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11월의 카스티아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속을 짓누르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170km를 달려와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들고 가는 것은 접수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가 경찰서 계단을 내려서던 그 시각, 소리아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바야돌리드주 페냐피엘이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누군가가 제이 씨의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촌이 받았던 그 왓챗 메시지는 소리아가 아닌 이곳에서 발신된 것이었습니다. 제이 씨가 머물던 도시도 아니고 제이 씨와 연결된 그 어떤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닌 전혀 엉뚱한 위치. 그 전화기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 다시 꺼졌습니다. 사촌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촌의 직감만은 처음부터 정확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손은 제이 씨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이 씨가 자신의 목소리로 가족에게 마지막 연락을 한 것은 그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날이었습니다. 11월 4일, 제이 씨는 쿠바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후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지만 그 전화 속 제이 씨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모가 전화를 끊은 뒤 제이 씨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다시는 없었습니다. 11월 4일, 마지막 통화. 11월 7일경 위장 메시지 도착. 11월 12일경 실종 신고 접수. 이 세 개의 날짜 사이 3일과 8일이라는 간격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스페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 중 하나인 소리아 지방. 그 중에서도 고작 50여 명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이 씨가 스페인 땅을 밟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21년 쿠바. 제이 씨는 SNS를 통해 한 여성과 연결되었습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쿠바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유럽 대륙까지 대서양을 사이에 둔 만남이었습니다. 제이 씨에게 이 여성은 특별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면 첫음절에서부터 막혀버리는 그에게 화면 너머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는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더듬지 않아도 되는 대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제이 씨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연락은 거의 매일 이어졌고 약 2년간의 원거리 교제 끝에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오라고, 함께 살자고, 여행 경비도 자신이 마련해 주겠다고. 2023년 초, 제이 씨는 짐을 꾸렸습니다. 쿠바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직항이 없었습니다. 제이 씨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경유하며 스페인까지 이동했습니다.
직항편이 없었기에 비행기와 버스를 갈아타며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서 건너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값과 버스비, 경유지에서의 체류비까지 모든 비용은 그 여성이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버스가 소리아에 도착한 것은 겨울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카스티아 고원 특유의 겨울바람이 버스 정류장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이 고원 도시의 겨울은 뼈를 애는 추위로 유명합니다. 버스 계단을 내려서는 제이씨의 볼을 칼바람이 스쳤습니다. 카리브해의 습한 열기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남자에게 그 바람은 낯설고도 매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제이씨의 가슴 속에는 추위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2년을 기다린 여자가 저 정류장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제이씨가 도착한 곳은 소리아 시내의 여성 용의자 자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제이씨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에서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가명으로 생활해온 여성이었습니다. 쿠바에서의 이름과 스페인에서의 이름이 달랐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제이씨가 꿈꾸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촌은 후에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이씨는 기계정비 과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에 가면 기술을 배워서 자립하겠다고 정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아에 도착한 제이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빨래와 설거지였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제이씨의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씨가 하는 일이라고는 집안의 가사노동뿐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사랑을 찾아온 남자가 좁은 아파트 안에서 빨래를 널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촌은 경찰 진술에서 여성 용의자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극도로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이씨가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사촌은 기계 정비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이씨가 스페인에 가면 기술을 배워서 자립하겠다고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 아무것도 시켜주질 않았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제이씨를 사회복지기관에 노숙인으로 신고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노숙인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이씨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스페인어가 서툴렀던 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질투심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 값을 대줬다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빚이 되었고 그 빚은 제이씨의 목에 보이지 않는 줄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쿠바로 돌아갈 경비도 없고 스페인어도 능숙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이 여성뿐인 상황. 제이씨는 물리적으로 감금된 것이 아니었지만 떠날 수 있는 조건은 사실상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리아에서 남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유바스데 아리바라는 작은 마을. 이 마을의 술집에서 제이씨는 처음으로 바깥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집 일을 도우며 M이라는 남자와 함께 일한 것입니다. M, 당시 48세, 여성 용의자의 법적 남편이었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M과 2012년에 민사 혼인을 했습니다. 이후 별거 상태였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소리아 시내에 살면서 제이씨와 동거하고 있었고 M은 타후에코라는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자 이 세 사람이 한 술집에서 나란히 서게 된 겁니다. 여름 축제 시즌의 술집은 북적거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동네 사람들이 맥주잔을 기울이는 작은 바. 바 뒤편에 나란히 서서 잔을 닦고 안주를 나르는 세 사람의 모습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건장한 체격의 제이씨, 나른 몽에 긴 머리를 한 M, 그리고 그 사이에선 여성 용의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 여름만큼은 표면 위에 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후에코의 촌장 대행은 후에 이 시기에 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M은 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녀가 M을 사랑했는지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아내인 여성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고 그 남자와 같은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M이 그 상황을 어떤 얼굴로 견디고 있었는지는 여름밤 술집의 시끄러운 음악이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바 카운터 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에서 10월 사이 M은 그 술집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M이 일자리를 잃은 뒤 세 사람의 균형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잃은 M은 다시 타우에코의 빈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둡고 차가운 벽돌집으로.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여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M이라는 남자를 이해하려면 타후에코야는 마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소리아 지방의 남쪽 지방도로 SOP 4143을 따라 황무지 사이를 한참 달리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타후에코. 주변으로는 수천 헥타르의 메마른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겨울이면 카스티아 고원의 칼바람이 빈 골목을 관통합니다. 스페인 전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소리아에서도 이 마을은 특히 외졌습니다. 등록된 주민은 56명, 실제로 마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M의 집은 이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외벽에 나무 대문이 달린 오래된 집. 뒤쪽으로는 꽤 넓은 뜰이 있었고 뜰 안에는 오래된 우물과 맨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 하나가 유일한 빛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만 펼쳐졌습니다. 한겨울이면 영하의 냉기가 벽돌 틈을 타고 스며들어 방 안 공기까지 얼어붙었습니다. M은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8세의 M. 검은 가죽옷을 즐겨 입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린 독특한 외모로 마을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사교적인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폭력적이라는 평판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M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교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편이었죠. 카드놀이 자리에 가끔 얼굴을 내밀고 마을 행사에 간간히 모습을 보이는 정도.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M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좋을 때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나쁠 때는 늑대가 돼. 누군가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늑대라고? 이 마을에 늑대가 어딨어? 내 팔에 있지? 착한 사람과 늑대, 그 사이를 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그저 과장된 자기 표현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혼자 사는 괴짜의 허세찜으로. M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고 M은 소년기의 중요한 시기를 불안정한 환경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타후에코의 전기 없는 집에 홀로 남았다는 사실만이 그의 삶이 어딘가에서 크게 비틀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쿠바에서 한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사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 온 이 여성은 타후에코에서 M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듬해인 2012년에 민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약 5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 새로운 소식은 금세 퍼집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저 결혼은 서류 때문이야. 진짜 부부가 아니라니까. 스페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형식적 혼인이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으로 품은 의혹은 그러나 작은 마을 특유의 무관심 속에 묻혔습니다. 남의 집 사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50여 명이 서로의 얼굴을 아는 마을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때니까요. 혼인 이후 두 사람은 곧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M은 타우에코에 남았고 여성 용의자는 소리아 시내로 나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성 용의자는 발거 중에도 정기적으로 M의 빨래를 해줬습니다. 120km 떨어진 도시에서 살면서도 M의 옷가지를 가져다 빨아서 돌려주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혼도 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께 살지도 않는 관계, 어중간한 거리에서 줄을 놓지 않는 연결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M은 이 관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카드놀이 자리에서 J씨의 존재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M, 너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산다면서 그건 괜찮은 거야? M은 손에 든 카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그 여자는 아직 내 아내야. 옆에 앉아있던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같이 살지도 않잖아.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이혼은 없어. 서류상으로도 내 마음속으로도. 그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별거 중이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든 법적으로는 자기 아내라는 것. 그 사실을 누구도 잊지 말라는 것. 카드판 위의 동전들이 잠시 멈출 만큼 그 한마디는 조용한 마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 주제로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기 없는 빈집에서 혼자 겨울밤을 보내는 M. 그 시각 소리아에서 120km 떨어진 그의 법적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M이 그 사실을 얼마나 선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어둠 속 그의 표정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술집에서 해고된 뒤 무직 상태로 타우에코에 돌아온 M에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여성 용의자와 J씨의 동거가 계속되고 있었고 M은 그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2023년 11월 4일 일요일, J씨가 쿠바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J씨의 마지막 육성 통화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J씨의 목소리는 더듬거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모, 저 지금 침대를 따로 쓰고 있어요. 따로?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또 왔어요. 어떤 남자? 남편이요. 그 여자 남편. 집에 와서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해요. 뭐? 그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던? 시비를 걸어요. 거의 싸울 뻔했어요. 거기서 나와야 해. 위험하잖아. 나갈 데가 없어요, 이모. 돈도 없고 여기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촌한테는 연락했어? 사촌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조심해. 그리고 다시 전화해. 꼭이야, 알았지? 네, 이모, 전화할게요. 전화기 너머 카리브해의 습한 공기가 느껴지는 쿠바와 카스티아 고원의 칼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아 사이에서 이모는 느꼈을 겁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사촌의 아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쿠바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J씨가 약속한 그 다음 전화는 끝내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가 끝나고 J씨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M과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J씨와 동거하고 있었고 M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M은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분노하면서도 아직 내 아내라는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J씨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인 채 이국 땅에서 떠날 수도 싸울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 꼭지점이 모두 팽팽하게 당겨진 삼각형이었고 그 삼각형은 11월의 추위 속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1월 4일 통화를 끝으로 J씨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3일 뒤 그의 전화기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 소리아 경찰은 가장 먼저 여성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J씨와 함께 살았던 여자, 동거인이자 연인. 당연히 그녀가 J씨의 행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면담실에 앉은 여성 용의자는 차분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과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되물었습니다.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2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으셨고 비행기 값까지 보내주셨다면서요? 그냥 재워줬을 뿐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 J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간 거예요. 저한테도 아무 말 없이요. 2년간 매일 연락하며 교제한 상대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쿠바에서 비행기 값까지 대주며 스페인으로 불러들인 여자가 그 남자를 그냥 재워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에서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 방향을 잡기에는 증거가 너무 없었습니다.
시체가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제이 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는 출발 전부터 안개 속이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아 시내의 버스터미널. 수사관이 매표소 창구에 다가가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된 승차권 구매 기록 확인 좀 해주십시오. 11월 이후 전부요. 매표소 직원이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하고 화면을 훑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구매된 기록은 없습니다. 소리아 출발 전 노선 다 포함해서요? 네, 전부 조회했습니다. 해당 없음입니다. 위장 메시지에는 소리아를 떠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 씨의 이름으로 구매된 버스표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약국이었습니다. 제이 씨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약을 사야 합니다. 수사관은 소리아 시내의 약국들을 한 곳씩 돌았습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수사관이 처방전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 환자 이름으로 조제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약사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잠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된 조제 이력은 없습니다. 다른 약국으로 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약국. 형광등 아래 모니터 화면에 매번 같은 두 글자가 떴습니다. 해당 없음. 소리아 전역의 약국을 뒤졌지만 제이 씨가 실종 이후 단 한 알의 약이라도 구매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버스표도 없다. 약도 사지 않았다. 그러면 위장 메시지에 적힌 소리아를 떠난다는 대체 어디로 떠난다는 말입니까? 수사관은 위장 메시지가 발신된 위치, 바야돌리드주 페냐피엘로 향했습니다. 소리아에서 남쪽으로 120km. 제이 씨가 정말 그곳으로 갔다면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숙소 기록, CCTV, 주민 목격, 무엇이라도. 하지만 페냐피엘에서 돌아온 결과도 같았습니다. 제이 씨가 이 마을에 체류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없음, 없음, 없음. 살아있는 사람이 남겨야 할 모든 흔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지도 않았고, 약을 사지도 않았고, 메시지가 발신된 도시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존재의 증거가 전부 부재로 돌아오는 이 역설 속에서 수사관들은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이 씨는 소리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이 사촌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에도 사촌은 정기적으로 소리아 경찰서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수사는 하고 있는 거냐고.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말만 몇 달째입니까? 사촌이 사라진 지 2달이 넘었어요.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사촌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실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2023년 12월 3일 사촌은 실종자 수색단체에 전단지 배포를 의뢰했습니다. 제이 씨의 사진, 인적사항,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것을 인쇄물로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니 자기라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같은 달 소리아 시내 어딘가에서 M은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건물 현관벨을 누르고 서명을 받고 다음 배달지로 이동하는 평범한 일상. 술집에서 해고된 이후 새 일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사촌이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고 있는 그 시간, M은 소리아의 거리를 오토바이로 누비며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라진 남자를 찾는 전단지가 돌고 있는 같은 도시에서 용의자는 배달 영수증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여성 용의자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리아주 최남단, 과달라하라주와의 경계에 있는 아르코스 데 할론이라는 작은 마을의 기차역. 그곳에서 야간 경비 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텅 빈 기차역 플랫폼을 지키는 일. 역을 오가는 승객은 거의 없었고 새벽까지 적막한 대합실과 선로만 바라보는 근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단지가 돌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13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수사가 전환점을 맞은 것은 휴대전화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삼각측량 방식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J씨의 전화기는 실종 이후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화기를 끄고 켜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기의 패턴은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꺼져 있다가 갑자기 켜지고 잠시 뒤 다시 꺼지는 불규칙한 반복.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전원을 넣는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J씨의 전화기가 켜질 때마다 기지국 신호가 잡히는 위치가 항상 같은 곳, 파후에코. 약 50여 명이 사는 그 마을. J씨가 소리아를 떠난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그의 전화기는 소리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아에서도 가장 외진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J씨의 전화 신호가 잡히는 위치와 M의 전화 신호가 잡히는 위치가 겹쳤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기지국 반경. 두 용의자의 전화 신호까지 동일한 위치에서 중첩되고 있었습니다. J씨의 전화기는 J씨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타우에코에 있었습니다. 시체도 없고 혈흔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지만 전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신호가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의 부재를 대신하여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복수사관을 타우에코에 파견했습니다. 소리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사관은 주민들에게 J씨와 M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노인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M이잖아. 저기 위쪽 집에 사는 사람이야. 다른 사진 속 남자는요? 덩치가 큰 외국인인데 이 마을에서 본 적 있습니까? 글쎄,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좁은 골목길, 내려진 커튼, 닫힌 대문. 50여 명이 사는 마을에 낯선 사람의 사진을 들이미는 사복경찰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수사관들이 마을을 빠져나간 뒤 커튼 뒤에서 누군가의 눈이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이제 타우에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약 15년 만에 한 대의 카메라 차량이 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오후, 지방도로 SOP 4143. 소리아 남쪽의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한 대의 차량이 겨우 지나갈 만한 폭의 지방도로였습니다. 양쪽으로 메마른 들판이 끝없이 이어지고 가끔 붉은 흙이 드러난 언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단조로운 풍경. 이 도로 위를 한 대의 차량이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360도 카메라를 장착한 지도 앱 촬영 차량이었습니다. 촬영 차량은 지나가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도로, 건물, 간판, 지형. 카메라 렌즈는 감정도 판단도 없이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을 초단위로 서버에 저장합니다. 이 차량이 타우에코 마을을 마지막으로 촬영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이 마을은 지도 앱의 거리 화면에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풍경이 그대로 박제되어 있던 마을에 드디어 카메라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차량은 마을 입구에서 속도를 더 늦추며 좁은 길로 진입했습니다. 트라세라스 거리를 지나 우밀라데로 거리에서 좌회전. 자갈과 시멘트가 뒤섞인 노면 위로 타이어가 느릿하게 구르는 소리 외에는 마을 전체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튼이 내려진 창문들, 닫힌 대문들, 골목에 세워진 낡은 자동차 한두 대, 붉은 벽돌 외벽에 덩굴이 감긴 집들 사이로 10월의 햇볕이 좁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곳은 차고 앞에서 페인트통을 들고 무언가를 손보고 있는 여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50여 명이 등록된 마을의 오후는 살아있는 마을이라기보다는 멈춰있는 사진첩에 가까웠습니다. 카메라는 그 고요 속에서 두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마을 오르막길 끝에서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인물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손수레를 밀고 있었고 손수레 위에는 흰색의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흐릿했습니다. 인물의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고 흰 짐의 정체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르막길을 오르는 실루엣이 한 장의 픽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사진. 라스에라스 거리와 노르테 거리가 만나는 교차점. 이 사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낡은 적색 차량 한 대가 서 있었고 트렁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트렁크 앞에 한 남자가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지역 축구팀 로고가 박힌 점퍼, 갈색 부츠. 그리고 그의 두 손에는 사람의 형체와 닮은 흰색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루의 한쪽 끝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윤곽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이 장면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포착했습니다. 셔터가 눌린 것도 플래시가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소리 없이, 빛 없이, 존재감 없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카메라 차량의 존재를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은 교차점을 지나 SOP 4143 도로로 빠져나갔고 마을은 다시 원래의 정막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지는 서버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버 속에서 수십억 장의 거리 사진들 사이에 묻혀 타우헤코의 두 장은 그저 데이터의 먼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년 만에 마을을 방문한 촬영 차량이 정확히 그 시간에, 정확히 그 교차점을 지나면서 정확히 그 장면을 포착할 확률. 인터넷에서는 달팽이 독에 죽을 확률보다 낮다는 비유가 돌았고 누군가는 천문학적으로 낮은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렌즈 앞에 놓인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우연은 기계에게 의미가 없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그 이미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이 사진들이 수사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타우헤코를 주시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이 마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지도 앱의 최신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수사팀의 누군가가 화면 속 교차점을 확대했습니다. 잠깐, 이 사진 좀 봐. 모니터 앞에 수사관들이 모였습니다. 적색 차량, 열린 트렁크, 몸을 숙인 남자, 흰 자루. 2차 번호판 확인 가능합니까? 각도상 번호판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차종은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낡은 적색 세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봐. 오르막길에서 순수레로 뭔가를 옮기는 사람이 또 찍혀 있어. 두 장의 사진은 수사 흐름 위에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얹혀졌습니다. 물론 사진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흰 자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진으로는 알 수 없었고 남자의 얼굴도 완벽히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신호가 가리키는 마을에서 수사 대상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사람 형체의 자루를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 그것은 13개월간 부재의 증거만 쌓아 올리던 수사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사라고자에서는 사촌이 11개월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고 소식을 기다리고 다시 전화를 걸고. 실종 전단지를 뿌린 지도 10달이 넘었지만 단 한 건의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도 앱의 카메라가 타우헤코에서 두 장의 사진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사촌은 여전히 사촌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번호는 여전히 꺼져 있을 겁니다. 이 마을에 대해 주민들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을 나중에 봤어요. 하지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를 옮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근 안달루스 마을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작용 솔방울 같은 걸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지 시체가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56명의 마을에서 한 남자가 대낮에 적색 차량의 트렁크 앞에서 흰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지나간 카메라는 그 장면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루를 옮기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이었으니까요. 솔방울을 담은 자루든 장작을 넣은 자루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무거운 무언가를 담은 자루든 흰 자루는 흰 자루일 뿐이었습니다. 약 15년 만에 마을을 지나간 카메라가 찍은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이 전 세계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기까지는 다시 2달이 걸렸고 그 사진의 진짜 의미를 둘러싼 논쟁은 그보다 훨씬 오래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수사관들의 손에 이 두 장의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경찰은 타후에코에서 120km 떨어진 두 곳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이른 아침, 소리아 경찰서에서 두 팀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한 팀은 북쪽으로 타후에코를 향했고 다른 한 팀은 남쪽 아르코스데 할론을 향했습니다. 두 목적지 사이의 직선 거리는 100km 이상. 경찰이 두 팀으로 나뉜 것은 두 용의자가 서로 연락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다른 한 명에게 전해지기 전에 동시에 잡아야 했습니다. 타후에코, M의 붉은 벽돌집. 이른 아침,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 집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 차량 여러 대가 마을 골목에 들어서며 엔진 소리를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열린 것이 아니라 밀린 것입니다. 외부의 빛이 어두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기 없는 집에 빛이 들어온 것은 아마 그 집이 지어진 이래 가장 강렬한 순간일 겁니다. 형광등도 전구도 아닌 소리아의 11월 아침 햇살이 먼지 가득한 방 안을 비추자 낡은 가구의 윤곽과 벽에 걸린 물건들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입니다. M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양팔을 잡았을 때 M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고지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중 불법 감금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침묵. M은 경찰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 소리만이 어두운 집안에 울렸습니다. 좋을 때는 착하고 나쁠 때는 늑대라고 불렀던 남자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착한 사람의 얼굴도 늑대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정도 없는 완전한 무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100km 남쪽 아르코스데 할론 기차역. 소리아주 최남단 과달하라주와의 경계에 위치한 작은 기차역이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있던 여성 용의자는 경비 초소 안에 있었습니다. 텅 빈 플랫폼, 선로 위로 붙어오는 새벽한, 대합실에 꺼진 형광등. 역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초소문이 열리고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 용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가중 불법 감금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역을 지키던 사람이 역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던 그 자리에서 그녀 자신이 수갑을 찬 것입니다. 13개월이었습니다. 사촌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서를 제출한 2023년 11월부터 이 아침까지 정확히 13개월. 버스표를 뒤지고 약국을 돌고 기지국 신호를 추적하고 사복수사관을 마을에 보내고 지도 앱 사진을 분석한 13개월의 끝에 드디어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체포 소식은 사촌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라고사의 자택에서 전화를 받은 순간 사촌의 손이 멈췄습니다. 체포됐습니다. 2명 모두요. 혐의는 가중 불법 감금과 살인입니다. 사촌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 때마다 확인 중입니다 라는 말만 들었던 13개월. 실종 전단지를 뿌리고 혼자 소리아까지 차를 몰고 가고 밤마다 사촌의 전화번호를 눌러보던 13개월. 그 끝에 드디어 누군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안도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도의 뒤편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누군가를 체포했다는 것은 사촌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잡혔다는 기쁨과 사촌이 죽었다는 확인이 같은 전화 한 통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구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조실, 형광등 아래 철제 책상 하나, 의자 둘. M은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J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입니까? 침묵. M은 수사관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J씨의 전화기가 당신 집 근처에서 기지국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J씨가 소리아를 떠났다면서 왜 그의 전화기가 타우에코에 있습니까? 침묵.
지도 앱 사진에 당신 차 앞에서 흰 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침묵. 수사관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적색 차량, 열린 트렁크, 흰 자루를 든 남자. 이 사진 속 인물이 당신입니까? M은 사진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입은 점퍼는 지역 축구팀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차량도 당신 소유의 적색 세단과 일치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까? 침묵. 변호인을 선임하시겠습니까? 그제야 M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72시간 동안 M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응한 것은 DNA 검사뿐이었습니다. 입안 점막을 면봉으로 문지르는 그 짧은 순간에만 입을 열었고 그 외의 시간은 벽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나의 무죄 추정 관리를 존중해달라. 같은 72시간 동안 120km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처음에는 M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입감된 뒤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앞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죽인 것은 내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습니까? M입니다. 나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당신은 처음에 경찰에게 제이 씨와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재워준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까? 2년 동안 교제하고 비행기 값까지 보내주고 함께 살았으면서 연인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제이 씨의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 용의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한 장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름에 술집에서 함께 웃으며 잔을 닦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바 카운터 뒤에 나란히 서서 축제 시즌을 보냈던 두 사람. 그 동맹이 7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쪽은 벽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변호사 앞에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판사는 두 용의자에 대해 예비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M은 소리아 라스카사스 교도소로, 여성 용의자는 사라고사 수에라 여성교도소로 각각 이송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용의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장소, 타후에코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인구 20명도 안 되는 마을의 묘지였습니다. 체포 직후 수사관들은 타후에코로 향했습니다. M의 붉은 벽돌집, 몇 시간 전 그를 끌어낸 바로 그 집에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전기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벽을 훑고 가구를 훑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와 습기가 뒤섞인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빛이 방 한쪽에 놓인 상자 하나를 비추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이 씨의 소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실종된 남자의 물건들이 용의자의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자 옆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나왔습니다. 전화기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넣어봐. 전화기가 켜졌습니다. 제이 씨의 전화기였습니다. 전화기를 없앨 것이다 라고 적힌 위장 메시지, 그 메시지의 거짓이 이 전화기 한 대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제이 씨는 전화기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는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습니다. 13개월 동안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며 타후에코 기지국에 신호를 보내던 그 전화기가 M의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도검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끼, 톱, 칼. 시골 마을의 집에 있을 법한 연장들이었지만 실종자의 소지품과 전화기가 같은 집에서 나온 상황에서 이 도구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발견된 모든 도검류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것들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향후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M의 뒤쪽으로 나가면 꽤 넓은 뒤틀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물 하나와 맨홀이 있는 공간. 수사관들은 이곳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흙 위에 최근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지, 묻힌 것이 있는지. 하지만 1차 수색에서는 뒤뜰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 피해자의 휴대전화, 다수의 도검류, 하지만 여전히 시체는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시신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성 용의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팀은 안달루스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안달루스, 타후에코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인구 13명에서 19명 사이의 마을. 마을 한쪽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오래된 석조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산 미겔 아르칸켈 교회. 그 교회에 딸린 작은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 한켠에는 삼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었고 오래된 묘비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M은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여름방학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뛰어놀고 해가 질 때까지 들판을 돌아다니던 소년 시절의 마을. 그 마을의 묘지 벽 아래에 제이 씨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여성 용의자는 진술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체포로부터 약 한 달 뒤, 수사팀이 안달루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묘지 주변이 봉쇄되었고 주민들은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경찰 차량과 포렌식 팀이 들어서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인근에서 건설 일을 하던 노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또 다른 주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범인이 정말 그 사람들이라면 왜 하필 묘지에 묻은 거야? 황무지가 사방에 수천 헥타르나 널려 있는데. 수사관들은 여성 용의자가 지목한 위치, 묘지 벽과 첫 번째 묘비 사이의 공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주변의 묵은 잡초 사이로 신선한 색의 흙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묘지의 빛바랜 갈색 흙과 갓 파헤쳐진 흙의 색이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비교적 최근에 이 땅을 팠다는 뜻이었습니다. 삼나무가 서 있는 묘지의 한쪽, 교회의 낡은 돌벽이 바라보이는 그 좁은 공간에서 심하게 부패한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르소,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없었습니다. 팔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1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던 유해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발견된 것은 몸통 부분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M의 자택으로 돌아가 2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뒷뜰을 집중적으로 뒤졌습니다. 지중탐사 레이더가 투입되어 땅속의 밀도 변화를 감지했고 중장비가 흙을 파냈고 시체 탐지견 2마리가 뒷뜰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개들의 코가 어딘가에서 멈추기를, 레이더 화면에 이상 신호가 뜨기를 수사관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팔도, 다리도. 뒷뜰 수색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그 사람의 몸은 토막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몸통만 묘지에 묻혀 있었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천 헥타르의 황무지 어딘가에, 소리아의 칼바람이 부는 들판 어딘가에,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M과 자신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용의자 뿐이었습니다. 토르소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사인을 특정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 남자를 누가, 어떻게, 왜 죽였는지. 체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유해 발굴로부터 일주일 뒤, 소리아 경찰서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스페인 내무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낡은 적색 차량, 열린 트렁크, 몸을 숙인 남자, 두 손에 들린 흰 자루. 타후에코의 교차점에서 지도 앱 카메라가 포착한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뜨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연이은 플래시가 회견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 중 하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약 15년 만에 마을을 지나간 지도 앱 촬영 차량이 우연히 이 장면을 기록했다는 것. 기자회견 내용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도 앱이 살인자를 잡았다. 그 한 줄의 헤드라인이 스페인 뉴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 남미, 북미, 아시아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진의 극적인 우연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친 한마디. 해당 이미지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가 되었으나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지 않았다. 전 세계가 열광한 사진에 대해 정작 수사를 지휘한 경찰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이 발언보다는 사진의 극적인 스토리에 집중했고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유보적 표현은 뉴스 기사 속에서 맨 아래 문단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진짜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 소식통은 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지도 앱 사진이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세대의 전화기, J씨의 전화기, M의 전화기, 여성 용의자의 전화기. 이 세대의 전화기가 기지국에 남긴 신호를 삼각 측량 방식으로 교차 분석한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J씨의 전화기가 꺼졌다 켜질 때마다 타후에코에서 포착되고 그때마다 M의 전화 신호와 같은 위치에서 겹쳤다는 사실. 이 데이터가 수사 방향을 결정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도 앱의 눈이라고 불렀던 이 사건의 상징. 하지만 진짜 디지털의 눈은 카메라가 아니라 통신 기지국이었습니다. 사진은 시선을 끌었지만 수갑을 채운 것은 전파였습니다. 화려한 사진 한 장 뒤에서 수사관들은 수천 개의 통신 기록 파일을 묵묵히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이 전 세계에 중계되던 그 시각, 소리아의 버비앙 연구소에서는 조용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달루스 묘지에서 발굴된 토르소의 DNA 분석이었습니다. 부패가 심한 유해에서 유전자를 추출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분석관이 시료를 다루고 기계가 돌아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2025년 3월 5일, 기자회견으로부터 약 3달 뒤,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달루스 묘지에서 발굴된 유해는 J씨의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추정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3개월 동안 실종이었던 사건이 살인으로 확정되는 순간, 경찰의 추적이 옳았고 사촌의 직감이 옳았고 위장 메시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촌에게 DNA 확인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사촌의 죽음이 더 이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전화. 13개월 동안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어딘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의 신랄 같은 희망이 그 전화 한 통으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촌에게 남은 질문은 여전했습니다. 사촌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DNA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지만 사인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없는 토르소로는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흰 자루에는 정말로 시신이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목격한 것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을까요? M의 집에는 차고가 있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집에 딸린 낡은 차고. 체포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이 차고 안을 정밀 조사했을 때 한쪽 벽면에 흰 자루들이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8개에서 10개. 나란히 포개져 있는 흰 자루들은 지도 앱 사진 속 남자가 들고 있던 바로 그 자루와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수사관이 자루를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솔방울이었습니다. 마른 솔방울. 겨울철 난방용 장작을 피울 때 불쏘시개로 쓰는 소리아 시골 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솔방울이었습니다. 차고 안에는 마른 솔방울 특유의 송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8개에서 10개 흰 자루. 전부 솔방울. 전부 같은 형태. 전 세계가 시신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지도 앱 사진 속 그 흰 자루와 똑같은 모양의 자루가 같은 집 차고에 10개 가까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 남자가 트렁크 앞에서 들고 있던 자루에도 시신이 아니라 솔방울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경찰은 이 발견을 근거로 지도 앱 사진 속 자루가 시신이 아니라 솔방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아 검찰이 확인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지도 앱 이미지는 사건 기록, 스페인 법률 용어로 수마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도 앱이 살인자를 잡았다는 전 세계적 서사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간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이 씨가 실종된 것은 2023년 11월입니다. 지도앱 촬영 차량이 마을을 지나간 것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사이에 약 11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제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부터 거의 1년 뒤에 찍힌 사진인 겁니다. 시신은 이미 안달루스 묘지에 묻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M이 트렁크 앞에서 들고 있던 것이 시신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도앱의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시청하고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 동안 소리아의 검찰은 그 사진이 사건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 했던 이야기와 실제 수사의 내용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수사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수사팀이 부딪히고 있는 벽의 높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7개월째, 부검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기도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도 미확정이었습니다. 사건을 감당하는 판사는 이미 4번째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소리아 법원에서 알마산 법원으로 관할이 이관된 뒤 판사가 3차례 더 바뀌었습니다. 사건 파일이 새로운 판사에게 넘겨질 때마다 수사의 흐름은 끊기고 다시 이어붙여야 했습니다. 사초는 용의자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고라고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리예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사초는 120kg이 넘고 격투기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싸움에서 제압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발적 사고로 죽었다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M은 교도소에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행실 양호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날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침묵은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 장의 사진에 열광했습니다. 약 15년 만의 우연, 디지털 시대의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상징적 서사. 하지만 그 사진 속 흰 자루에 시신이 들어있었는지 솔방울이 들어있었는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사건 기록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사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왜 죽어야 했을까요? 2025년 12월 26일 소리아시의 엘 에스피노 묘지. 겨울바람이 묘지의 낮은 돌담 위를 넘어왔습니다. 12월의 소리아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고 묘지 안의 나뭇가지들은 앙상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비공개 장례식이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촌이 서 있었습니다. 관이 땅 위에 놓였습니다. 관 안에는 사촌의 유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온전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없고 팔과 다리가 없는 토르소만이 이 관 안에서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태어나 유럽 여러 나라를 거쳐 버스로 스페인에 도착했던 남자. 사랑을 찾아 대서양을 건넜던 남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화면 너머의 문자로는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남자. 그 남자가 마침내 멈춘 곳은 소리아의 한 공공묘지였습니다. 쿠바에서 출발한 그의 여정은 이곳에서 끝났습니다. 사촌은 묘지에서 돌아온 뒤 한 가지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비극이 2개가 됩니다. 할머니가 사촌을 키웠으니까요. 제이 씨를 키운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이 씨의 손을 잡고 밥을 먹이고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곁에서 안아주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손자가 이국 땅에서 토막나 묻혔다는 말을 사촌은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캐리브해 건너편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는 아직도 손자가 스페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촌은 또 다른 벽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법의 벽이었습니다. 스페인 법률상 사촌은 제이 씨의 직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촌이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촌은 재판에 사인소추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어되었습니다. 13개월 동안 혼자 경찰을 찾아다니고 실종 전단지를 뿌리고 170km를 달려가 신고서를 쓰고 위장 메시지가 가짜라고 처음부터 외쳤던 사람. 이 사건에서 가장 집요하게 진실을 추적한 사람이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추정일 뿐 수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삼키면서도 법의 절차를 존중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느리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간 소리아 라스카사스 교도소에서 M은 작업장에 출근하고 학업을 진행하며 양호한 행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촌이 사촌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법정에 설 권리마저 거부당하고 있는 동안 M은 교도소 안에서 조용한 일상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라고자 수에라 여성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용의자는 체포 초기 진술 이후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묘지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 그녀의 마지막 협조였고 그 이후로는 침묵이었습니다. 알마산 법원에서는 네 번째 판사가 사건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두꺼운 기록 파일 위에 적힌 피해자의 이니셜. 소리아 법원에서 알마산 법원으로 관할이 이관된 뒤 세 차례나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수사 단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수사가 시작된 지 17개월째, 부검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수천 개의 휴대전화 파일이 분석 중이었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용의자의 예비 구속은 최대 2년까지 유지될 수 있었고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나란히 놓으면 밝혀지지 않은 쪽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도검류가 범행 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이 씨는 왜, 어떻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의 머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타후에코에서 안달루스까지는 차로 몇 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그 사이 수천 헥타르의 황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비어가는 땅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서 약 50여 명이 사는 마을은 누군가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쿠바의 한 청년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안고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을 찾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거쳐 버스로 도착한 스페인에서 그는 사랑 대신 통제를, 자유 대신 감금을,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만났습니다. 피해자의 사촌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촌의 것이 아니라고. 13개월간 혼자 경찰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체포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를 법정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쿠바의 할머니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알면 비극이 2개가 된다고 사촌은 말했습니다. 약 15년 만에 마을을 지나간 지도 앱 촬영 차련은 세계를 뒤흔든 한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속 흰 자루에 시신이 들어있었는지 솔방울이 들어있었는지는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수사의 열쇠는 사진이 아니라 한 대의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보낸 위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끝까지 의심한 한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두 용의자는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7개월째, 부검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사인도 범행 경위도 동기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M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 용의자의 초기 진술만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